한국은 24시간이면 굴복합니다. 백악관 극비회의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에 미국 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73년 동맹국을 소모품이라 적은 기밀 보고서가 유출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릎 꿇기는커녕 전 세계에 미국의 민낯을 까발렸습니다. 일본 방위성마저 비공개 자리에서 고백했죠. 한국이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입니다. 펜타곤에서 25년간 한국을 분석한 전략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폭로한 충격적인 진실. 미국이 끝까지 감추려 했던 한국의 진짜 가치를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워싱턴 백악관 지하 벙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붉은 글씨로 극비라고 찍힌 보고서 한 장이 놓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압박 시나리오 동맹 재편 전략. 그 보고서를 내민 사람은 국가안보 부보좌관 브래들리였습니다. 그가 대통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십시오, 대통령 각하.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회의실 안에는 NSC 핵심 참모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 국무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저까지.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렸죠. 브래들리가 보고서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압박하면 24시간 안에 무릎 꿇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월스트리트에서 헤지펀드를 운영하다 백악관에 들어온 사람답게 동맹국도 비용 시트로만 봤습니다. 손익계산서에 감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펼치자 한국이 교체 가능한 소모품 동맹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소모품이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73년을 함께한 동맹국을 소모품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한국 파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5년간 펜타곤에서 동아시아 전략 분석을 담당해 온 사람입니다. NSC 한반도 정책 브리핑을 직접 작성했고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리는 라인에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데이터로만 다뤘습니다. 주한미군 배치도를 수백 번 그렸고 한미연합훈련 시나리오를 수십 개 만들었죠. 한국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도 브래들리의 생각에 반은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세운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75년 전 폐허에서 미군이 피를 흘려 지켜냈고 수십 년간 안보, 우산 아래서 경제를 키운 나라라고 봤습니다.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어딘가에 있었죠. 그게 워싱턴의 공기였습니다. 펜타곤 복도를 걸으면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보호해줘야 할 나라였죠. 그날 회의는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브래들리의 보고서를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검토해보겠다. 회의실을 나오는 브래들리의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죠. 복도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곧 한국에 좋은 소식이 갈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등을 바라보며 묘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섬뜩했죠. 그 순간 느꼈습니다. 뭔가 거대한 일이 벌어지려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브래들리의 그 보고서 한 장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를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반격을 할지를요. 그리고 25년간 믿어온 제 편견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를요. 모든 것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초봄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벚꽃이 피기 시작한 무렵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펜타곤 3층 분석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6대가 실시간으로 군사 위성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던 순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중국 해군 이동 감지.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대만 해협으로 대규모 함대를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 산둥호, 푸제노, 그리고 신형 항모까지 총 3척이었습니다. 구축함 14척, 잠수함 8척이 호위하고 있었죠. 5분 만에 분석실 전체가 비상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분석관 28명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죠. 펜타곤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이건 훈련 수준이 아닙니다. 해군 분석관이 위성 사진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항모 세 척이 동시에 움직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사일 구축함까지 포함하면 총 함정 47척이었죠.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이 정도 규모의 함대를 전개한 건 역사상 없었습니다. 3시간 뒤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만 북쪽 해상에 둥펑 탄도미사일 6발이 떨어졌죠. 대만 전역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타이베이 시민들이 지하 대피소로 쏟아져 내려갔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CNN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BBC가 특파원을 급파했죠. 도쿄와 서울에서도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장중 1200포인트 빠졌죠.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18% 치솟았습니다. 대통령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중국은 즉시 군사 도발을 중단하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죠.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대만 해협으로 급파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F-22 랩터 편대가 출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괌에서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륙했죠. 저는 밤낮 없이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커피를 15잔 마셨죠. 눈이 충혈됐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분석실 바닥에 빈 커피컵이 쌓여갔습니다. 동료들 얼굴에도 피로가 잔뜩 묻어 있었죠. 그런데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중국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군 정찰기 P-8 포세이돈의 군용 레이저를 조사했습니다. 조종사 2명이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었죠. 미군 구축함에 중국 전투기가 9m까지 접근 비행했습니다. 날개 끝이 스칠 정도 거리였습니다. 한 발이라도 쐈으면 전쟁이었습니다. 펜타곤 복도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죠.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다. 하지만 대통령은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추진한다. 백악관 성명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후 통첩까지 했는데 물러서는 겁니까? 항공모함까지 보냈는데 철수하는 겁니까? 열흘 뒤 미 항모 전단이 괌으로 후퇴했습니다. 중국 함대는 여전히 대만 해협에 있었죠. 전투기가 매일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넘었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이긴 겁니다. 미국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대통령이 중국에 굴복했다. 워싱턴 포스트 일면이었습니다. 뉴욕 타임스도 같은 논조였죠. CNN 패널에서 전직 장성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동맹국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소셜미디어에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 합성 사진이 떠돌았죠. 종이 호랑이라는 밈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47%에서 열흘 만에 34%로 추락했죠. 취임 이후 최저였습니다. 여론조사마다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군사 판단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창원 군사위원장이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같은 당 의원이었습니다. 내부에서 칼이 날아온 겁니다. 탄핵이라는 단어가 워싱턴에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정헌법 25조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죠. 대통령 직무 박탈 조항입니다. 정신적으로 부적격한 대통령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헌법 장치죠. 백악관 앞에 시위대가 몰렸습니다. 수천 명이 피켓을 들었죠. 헬기가 상공을 맴돌았습니다. 경찰 바리케이드가 줄지어 섰습니다. 밤이 돼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함성이 백악관 담장을 넘어왔죠.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모니터에 시위대 영상이 떠 있었죠. 옆 모니터에는 대만 해협 위성 사진이 있었습니다. 중국 함대가 아직도 거기 있었습니다.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25년간 일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무력한 순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냉전 시절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소련과 대치할 때도 미국은 최소한의 체면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밀려난 겁니다. 대통령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체면은 구겨졌고 지지율은 바닥이었습니다. 의회는 으르렁거렸죠. 매일 아침 뉴스마다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백악관 내부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참모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죠.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방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이 복도에서 언성을 높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바로 그 틈을 브래들리가 파고들었습니다. 대만의 옆 후퇴 일주일 뒤였습니다. 브래들리가 긴급 NSC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례적이었습니다. 부보좌관이 직접 긴급 회의를 요청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죠.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회의 전 복도에서 브래들리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가죽 서류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내 표지만 살짝 보여줬습니다. 오늘 역사가 바뀔 거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빛에 야심이 번들거렸죠. 구둣발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을 밟고 올라가려 한다는 걸요. 대만해협에서 실패한 대통령에게 새로운 먹잇감을 던져주려는 겁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열흘째 제대로 못 잔 게 얼굴에 다 나타나 있었습니다. 브래들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양복 단추를 풀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죠. 이 자리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이 그였습니다. 대통령 각하, 대만해협 사태로 우리의 리더십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죠. 하지만 리더십을 회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브래들리가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붉은 극비 도장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동맹국을 재편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한국입니다. 대통령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한국. 네. 한국은 우리가 73년간 보호해준 나라입니다.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하지만 그에 비해 한국이 내놓는 건 턱없이 부족합니다. 브래들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데이터를 줄줄 읊었죠. 하지만 그 데이터는 교묘하게 편향돼 있었습니다.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축소하고 한국이 부족한 부분만 부풀린 수치였습니다. 저는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위비를 3배로 인상 요구합니다. 반도체 핵심 기술 이전을 압박합니다. 방산 수출은 미국 승인 없이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가 보고서를 넘기며 한 장 한 장 설명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동맹국들도 긴장합니다. 한 나라를 본보기로 삼는 겁니다. 가장 만만한 곳을 치면 나머지는 알아서 줄을 섭니다. 만만한 곳. 그 표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73년 동맹을 만만한 곳이라고 부른 겁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이미 동맹국 중 최상위권입니다. 이 정도 압박은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브래들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차가웠습니다. 회의실 온도가 2도쯤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분석관은 분석만 하면 됩니다. 정책 결정은 우리 몫이에요. 목소리에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했다가는 내일부터 이 회의실에 들어올 수 없게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대통령이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몇 장을 넘기더니 물었습니다. 한국이 반발하면? 브래들리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봤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것 같은 미소였죠. 불가능합니다, 각하. 한국은 주한미군 없이 북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는 순간 스문의 시간 안에 무릎 꿇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미국의 진정한 반발을 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스문의 시간.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입 밖에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브래들리의 차가운 눈빛이 아직 느껴지고 있었으니까요. 대통령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검토해보겠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대만해협에서 굴욕을 당한 대통령에게 브래들리의 제안은 달콤했을 겁니다. 중국한테 진 분풀이를 한국에게 할 수 있으니까요. 강한 상대한테 맞고 약한 상대를 때리는 겁니다. 비겁한 공식이었죠. 이틀 뒤였습니다.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룸에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이고 지켜봤죠.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봤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대만해협대의 무력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단단해져 있었죠. 누군가를 겨냥한 얼굴이었습니다. 턱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동맹국들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연단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 지켜준 나라들입니다. 70년 넘게 우리 청년들이 그들의 땅에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어려울 때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기자들이 긴장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연속으로 터졌죠. 한국을 보십시오. 그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시작됐구나. 브래들리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73년간 지켜준 나라입니다. 28,500명의 미군이 그곳에 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연단을 한번 내리쳤죠. 쿵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중국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을 가져가서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하지만 대통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한국은 각오해야 할 겁니다. 생중계가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에 들린 커피가 식어 있었죠. 25년간 한반도 정책을 다루면서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이렇게 직접 공격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무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세 대가 울렸죠. 각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왜 저렇게 공격하는 겁니까? 독일 대사관 무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 있었죠.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겁니까? 이건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일본 방위성 연락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해는 됐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체면을 구긴 대통령이 화풀이 대상을 찾은 겁니다. 브래들리가 딱 맞는 먹잇감을 던져준 거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십 개 동맹국 중에 왜 하필 한국입니까? 나토 회원국만 31개국입니다. 독일에 미군 35,000명이 주둔하고 있죠. 일본에는 54,000명입니다. 주한미군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독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을 콕 집어서 공격한 겁니까? 브래들리의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그 보고서에 뭐가 적혀 있길래 대통령이 한국을 선택한 겁니까? 왜 한국이 만만한 고지라고 판단한 겁니까?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펜타곤 3층 분석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죠. 커피 머신만 윙윙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없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다 삼켜버렸죠. 저는 한국 관련 파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밀 등급이 붙은 두꺼운 파일이었죠. 25년간 쌓아온 분석 자료입니다. 서랍 한 칸을 가득 채울 만큼 두꺼웠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브래들리의 보고서는 한국을 소모품이라고 했습니다. 교체 가능하다고 했죠. 압박하면 24시간 안에 무릎 꿇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한국이 빠져도 괜찮은 겁니까? 24시간이면 정말 굴복하는 겁니까?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확인해보자.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데이터를 하나씩 읽기 시작했죠. 25년간 수없이 봐왔던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편견 없이 읽으려고 했습니다. 브래들리의 결론을 검증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숫자를 확인하려는 거였죠.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현황.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숫자를 하나씩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파일을 여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뀔 줄은요. 2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질 줄은요. 그리고 브래들리의 24시간 굴복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펜타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제 사무실 불만 켜져 있었죠.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한국 관련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그리고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제가 알던 것과 달랐습니다. 브래들리의 보고서와도 달랐죠. 이게 뭐지?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거대한 것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펜타곤 분석실에서 제가 처음 발견한 숫자는 이것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연간 주둔비용 48억 달러.
그중 한국 분담금 42억 달러.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42억 달러. 비율로 치면 87%입니다. 87%라고요? 브래들리의 보고서에는 이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턱없이 부족하게 내고 있다고 적어놨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적게 내서 미국이 손해보고 있다고요. 워싱턴에서 다들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숫자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다른 동맹국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주일 미군 분담률은 75%였습니다. 독일은 33%에 불과했죠. 나토 평균은 40%도 안 됐습니다. 한국이 87%입니다. 동맹국 중 압도적 1위였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뭘 본 거지? 25년간 이 데이터를 수백 번 다뤘는데 왜 이 숫자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보호해주는 나라라는 프레임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그 프레임 안에서는 87%라는 숫자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더 파고들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육군 최대 해외 기지입니다. 이 기지 건설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108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부담한 금액이 그 대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은 나머지만 냈죠. 108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14조 원이 넘습니다. 한 나라의 1년 교육 예산에 맞먹는 돈을 미군 기지 하나에 쏟아부은 겁니다. 사드 배치 비용도 확인했습니다. 16억 달러. 한국 부담이었습니다. 사드를 들여놓고 중국한테 경제 보복까지 당했습니다. 한한령으로 관광산업이 박살났죠. 롯데가 중국에서 쫓겨났습니다. 피해 규모만 수조 원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위해 중국과 등을 진 겁니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이건 브래들리가 말한 것과 완전히 다르잖아.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소모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동맹 중에서 가장 많이 내는 나라였습니다. 가장 충실한 파트너였죠. 그런데 브래들리는 그걸 숨기고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한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25년간 분석했다면서 이 기본적인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울 주재 정무참사관 데이비드 첸이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8년째 근무하는 사람이었죠. 동아시아 전문가 중에서도 현장 경험이 가장 풍부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통화할 수 있나? 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서울은 이미 낮이었죠. 한국이 반격했어. 뭐라고? 대통령이 한국 공격한 거 봤지? 한국 외교부가 30분 전에 공식 성명을 냈어. 심장이 뛰었습니다. 브래들리는 한국이 반발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24시간 안에 무릎 꿇는다고 했죠. 뭐라고 했는데? 직접 읽어줄게. 데이비드가 성명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동시에 자국의 주권과 존엄을 양보하지 않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87%를 분담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미군 동맹국 중 압도적 1위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있어도 한국이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미국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있어도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는 없다.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한국 국방부도 따로 브리핑을 했어. 구체적인 숫자를 전부 공개했다고. 어떤 숫자? 방위비 분담금 42억 달러, 평택기지 108억 달러, 사드 16억 달러, 한한령 경제 피해 추산치까지 전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대. 그가 잠시 멈춘 뒤 천천히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현역 50만, 예비군 310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동맹은 선택이지 의존이 아닙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동맹은 선택이지 의존이 아니다. 이건 사실상 경고였습니다. 너무 밀면 우리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브래들리가 뭐라고 하던 제가 물었습니다. 24시간이면 굴복한다고 했잖아. 데이비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나는 여기서 8년을 살았어.
이 사람들은 압박하면 더 세게 나와. 임진왜란 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한국전쟁 때도 굴복하지 않았던 민족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반격했습니다. 브래들리가 예측한 것과 정반대였죠. 스문의 시간이 지났는데 무릎을 꿇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민낯을 전 세계에 까발린 겁니다. 87%라는 숫자가 전 세계 뉴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의 87%를 부담하고 있다. B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동맹국 중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나라. 프랑스 르몽드가 기사를 냈죠. 트럼프가 은혜를 모른다고? 숫자를 보라. 독일 슈피겔이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은 소모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반격할 능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보여준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브래들리의 보고서가 틀렸다는 거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요. 다음날 아침 펜타곤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이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커피룸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한국 성명 봤어? 87%래. 진짜야? 브래들리 보고서에는 그런 숫자 없었는데. 저는 사무실에 앉자마자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주한미군 전략적 가치 평가 보고서. 펜타곤 전략기획국에서 3년 전에 작성한 기밀 문서였습니다. 저도 작성에 참여했던 보고서였죠. 하지만 그때는 결론 부분만 읽고 넘겼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만을 위한 전력이 아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 거점이다. 이 문장은 전에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수사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죠. 과장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시나리오 A 주한미군 전면 철수 시 예상 결과. 펜타곤 전략 컴퓨터가 돌린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중국 해군 태평양 진출 확률 94%, 일본 독자 방어 유지 가능성 23%, 미국 제1도련선 방어 붕괴 시점 철수 후 18개월, 괌 방어선 후퇴 필요 시점 철수 후 36개월, 94%라는 숫자가 눈에 꽂혔습니다. 주한미군이 빠지면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쏟아져 나올 확률이 94%라는 겁니다.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죠. 저는 지도를 꺼냈습니다. 동아시아 전략 지도였죠. 펜타곤 분석실에는 벽면 크기의 전자 지도가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확대했습니다.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870km, 전투기로 28분 거리입니다. 오산에서 상하이까지 740km, 미사일은 7분이면 도달합니다. 부산에서 중국 동부 해안까지 직선거리 500km도 안 됩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중국 심장부에 칼을 들이댄 위치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건 한국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중국 본토를 타격할 전진 기지가 사라집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오키나와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죠. 시뮬레이션은 그것도 계산했습니다. 한국이 빠진 상태에서 오키나와 단독 방어는 불가능하다. 중국 DF-26 중거리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오키나와가 완전히 노출된다. 오키나와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방패가 앞에 있어야 오키나와가 안전한 거였습니다. 괌은요? 괌으로 후퇴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뮬레이션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괌 후퇴 시 중국은 서태평양 전체를 사실상 지배한다. 미국의 아시아 패권은 종료된다. 종료. 그 단어가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시아 패권 종료. 미국이 70년간 쌓아온 태평양 지배력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지도 앞에 섰습니다. 한반도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중국이 보였습니다. 14억 인구의 거대 제국이죠. 북쪽으로 러시아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일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브래들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교체 가능한 소모품 동맹. 교체가 가능하다고요? 이 위치를 대체할 곳이 지구상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소리였어.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자신을 지키는 군대였습니다. 한국이 있어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 자체가 붕괴합니다. 브래들리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알려야 했죠. 점심시간에 브래들리를 찾아갔습니다. 백악관 웨스트윙 2층 그의 사무실이었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사무실 안은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었죠. 서류함도 노트도 없었습니다. 모니터 하나와 전화기 하나. 그것뿐이었습니다. 벽에는 그가 월스트리트 시절 받은 상장이 걸려 있었죠. 그 옆에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펜타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시뮬레이션?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입니다. 중국 해군 태평양 진출 확률 94%, 제일도련선 붕괴 시점 18개월, 괌, 후테시 아시아 패권 종료. 이건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브래들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의자를 돌려 저를 마주봤죠.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를 듣는 것처럼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건 펜타곤 전략기획국이 3년간 분석한 결과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건 시뮬레이션이 아니야. 그가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양복 소매를 걷어 올렸죠. 롤렉스 시계가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습니다. 대통령은 결과를 원해. 한국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대만 해협에서 잃은 체면을 여기서 회복하는 거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체면 회복을 위해 동맹국을 압박한다고요? 70년 동맹을 정치 쇼에 이용하겠다는 겁니까? 하지만 한국은 이미 반격했습니다. 87% 분담률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브래들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온함이 사라졌죠. 눈이 좁아졌습니다. 한국이 감히 반박을 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앞으로 걸어갔죠. 백악관 잔디밭이 내려다 보이는 창이었습니다. 24시간 안에 무릎 꿇는다고 했잖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브래들리가 돌아봤습니다.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자네가 누구 편인지 잘 생각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협이었죠. 25년간 쌓아온 경력이 이 한마디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누구 편이냐고요? 나는 미국 편입니다. 하지만 미국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날 오후 데이비드 첸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한국 분위기가 어때? 난리야. 데이비드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이고 있어. 수만 명이야. 하지만 반미 시위가 아니야. 놀라운 건 그거야. 반미 시위가 아니라고? 한미동맹을 지키자. 하지만 존중받겠다. 그게 구호야. 분노하면서도 이성적이야. 나는 8년간 여기 있으면서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봤어. 데이비드가 잠시 멈추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이 재미있는 걸 파내고 있어. 뭘? 브래들리의 이력이야. 그가 월스트리트에서 중국 기업 자문을 했었다는 거야. 중국 최대 국영 투자회사 자문위원이었대. 그 사람이 한국을 압박하자고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누구 이익을 위해서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브래들리가 중국 기업 자문을 했었다고요? 한국을 압박하면 이득을 보는 건 누구입니까? 중국이죠. 한미동맹이 약해지면 가장 기뻐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거 확인된 건가? 한국 기자들이 미국 공시자료에서 파냈어. 사실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쾌한 그림이었죠.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사흘 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정적 정보가 날아왔습니다. 도쿄에서였습니다. 데이비드가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도쿄 출장 중이었죠. 일본 방위성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한 직후였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야 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8년간 현장에서 단련된 외교관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례적이었죠. 이 사람이 떨 정도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일본 방위성 전략기획관이 비공개 자리에서 발언을 했어. 뭐라고? 녹음은 못했지만 메모했어.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 데이비드가 메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의 독자 방어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다음은 일본입니다.
이건 우리 방위성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와 일치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일본에게 사형 선고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책상에 부딪혔지만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것만이 아니야. 그 자리에 있던 방위성 간부 3명이 전부 고개를 끄덕였대. 한 명은 이렇게까지 말했어. 데이비드가 메모를 넘겼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이것들이 한반도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이 일본을 직접 위협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이 방패입니다. 한국 방패가 사라지면 일본은 벌거벗은 것과 같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방패라고 했습니다. 숙적이 인정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가장 복잡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자국 안보가 한국에 달려 있다고 시인한 겁니다. 데이비드, 이건 엄청난 발언이야. 알아. 일본이 공개적으로는 절대 안 할 말이야. 비공개 자리여서 나온 속내지. 하지만 핵심은 이거야.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일본도 알고 있어. 한국이 빠지면 동아시아 전체가 무너진다는 걸. 미국만 모르는 거야. 아니, 미국도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지. 전화를 끊고 저는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죠. 일본의 고백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줬습니다. 한국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한국은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축이었습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고 일본도 의존하는 나라였습니다. 브래들리는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한 걸까요? 어느 쪽이든 답은 같았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틀렸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틀렸습니다. 일본 발언 이후 상황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 사무실 서랍 맨 아래에 있던 파일이었죠.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173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3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6배 가까이 뛴 겁니다. 수출 대상국은 48개국이었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만 124억 달러였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전투기 48대, 유럽 역사상 단일 방산 계약 최대 규모였습니다. 호주가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노르웨이도 K9을 도입했죠. 에스토니아, 핀란드, 루마니아, 이집트까지 한국 무기를 사고 있었습니다. 이게 소모품 동맹의 군사력입니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방산이 이렇게 성장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능이 검증됐으니까요.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었죠. 미국 무기는 비싸고 납기가 느렸습니다. 독일 무기는 정비가 복잡했죠. 한국 무기는 빠르고 정확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사거리는 40km입니다. 독일 PC-2000과 대등하면서 가격은 3분의 2였죠. K2 전차는 독일 레오파르트 2H에 필적하는 성능에 자동장전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F-35보다 저렴하면서도 핵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죠. 전 세계가 한국 무기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미국 방산 업체들이 긴장하기 시작한 이유였죠. 바로 그때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브뤼셀 기자회견에서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 닫힙니다. 닫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배가 흘러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닷. 나토 수장이 한국에 이런 표현을 쓴 건 전례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안보 역할은 동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질서의 핵심적입니다. 나토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공격한 직후에 나토가 한국을 치켜세운 겁니다. 사실상 미국 대통령에 대한 간접적 반박이었죠. 독일이 뒤따랐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독일은 한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K9 자주포 공동 생산을 검토하고 있으며 KF-21 기술 교류도 논의 중입니다. 독일이 한국 무기를 사겠다는 겁니다. 세계 3위 방산 강국인 독일이요. 레오파르트 전차를 만드는 나라가 한국과 손잡겠다고 나선 겁니다. 호주 국방부 차관도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없이 인도태평양 안보를 논할 수 없습니다. 호주는 한국을 핵심 안보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프랑스 국방부도 움직였죠. 한국과의 잠수함 기술 협력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한 이후 벌어진 일은 정확히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고립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가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트럼프가 밀어내니까 다른 나라들이 끌어안은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서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브래들리에게 다시 한번 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메일로 보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압박 정책의 역효과 긴급 분석.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하나, 한국은 반격했으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둘, 일본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비공개 인정했습니다. 셋, 나토와 유럽이 한국 편을 들고 있습니다. 넷, 미국만 고립되고 있습니다. 결론, 한국 압박 정책을 즉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3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한 줄이었습니다. 자네의 역할은 분석이지 정책 제언이 아니야. 다시는 이런 메일 보내지 마.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을 볼 의지가 없었습니다. 자기 보고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느니 차라리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브래들리는 대통령의 귀를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개 분석관이었죠. 직급 차이가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큰일 났어. 또 뭔데? 한국이 카드를 꺼냈어. 무슨 카드? 중국 카드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어. 비공개 일정인데 정보가 흘러나왔어. 미국을 압박하려는 건가?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 트럼프가 한국 공격한 직후에 한국 외교부 차관이 베이징에 간 거야. 메시지는 분명하지.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미국이 밀면 우리도 다른 옵션이 있다. 동맹은 선택이지 의존이 아니다. 한국이 성명에서 한 그 말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기가 등을 타고 내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미국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한국을 압박해서 중국 쪽으로 밀어내는 건 펜타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죠. 브래들리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직접 가면 또 위협을 하겠죠.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펜타곤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국방장관실 비서관, 합참의장 보좌관,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연락했죠. 브래들리의 보고서가 틀렸습니다. 한국 압박은 미국의 자충수입니다.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절반은 동의했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브래들리를 건드리면 위험해. 다른 절반은 소극적이었죠. 증거가 더 필요해. 시뮬레이션만으로는 부족해. 저는 초조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중국 카드를 꺼내는 동안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가 대통령의 귀를 막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2주 뒤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일면이었습니다. 백악관 기밀 보고서 유출 한국을 소모품 동맹으로 분류. 스문의 시간 굴복 예측. 저는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봤습니다. 알림이 47개 쌓여 있었죠. 전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브래들리의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보고서 전문이 실려 있었죠. 한국 압박 시나리오 동맹 재편 전략. 제가 그 회의실에서 본 바로 그 보고서였습니다. 기사는 핵심을 콕 집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을 교체 가능한 소모품 동맹으로 분류했다. 73년 동맹국을 소모품이라고 적은 것이다. 또한 한국은 압박 시 스문의 시간 내 굴복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실제 한국은 즉각 반격 성명을 내고 방위비 87% 분담 사실을 전 세계에 공개했다. 기사 마지막에 기자의 논평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무지와 오만의 결정체다. 동맹국을 소모품으로 분류하는 나라에게 누가 동맹이 되려 하겠는가?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공격도 충격이었지만 그 뒤에 이런 보고서가 있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던 겁니다. 의회가 폭발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동맹국을 소모품이라고? 73년 동맹을 스문의 시간 만에 굴복시킨다고? 이런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올라갔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 안보 위기입니다. 양당 의원 68명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미국 안보의 근간이다. 이를 훼손하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 야당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까지
비판에 나선 겁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 의원이 TV에 나와 말했습니다. 브래들리라는 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미국의 적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원에서도 불이 붙었습니다. 청문회를 열자 하원 외교위원장이 선언했습니다. 브래들리를 소환해서 이 보고서의 근거를 따져봐야 합니다. 상원도 동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긴급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전직 국방장관 3명이 같은 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2명, 공화당 출신 1명이었죠. 정파를 초월한 성명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 중 하나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자신의 안보를 위한 것입니다. 한국을 소모품으로 분류한 보고서는 전략적 무지의 극치이며 즉각 폐기돼야 합니다. 미국 자신의 안보를 위한 것. 전직 국방장관들이 공개적으로 이 말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을 보호한다는 시혜자 입장이었죠. 그 프레임이 깨진 겁니다. 브래들리는 버텼습니다. 사임을 거부했죠. 보고서는 정확합니다.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만만했죠. 하지만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전부 다 가늘어져 있었죠. 하지만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지지율이 31%까지 떨어졌습니다. 대만 해협 실패에 한국 압박 역풍까지 겹친 겁니다. 의회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죠. 대통령은 브래들리를 해임했습니다. 백악관 성명은 간결했습니다. 국가안보 부보좌관 브래들리는 오늘부로 해임되었습니다. 이유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해임 소식이 전해진 순간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동료가 뛰어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잘렸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공허했습니다. 브래들리 한 명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한국을 소모품으로 보는 시각은 워싱턴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자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였습니다. 긴급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십시오. NSC 한반도 브리핑 담당 분석관으로서 브래들리의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수화기를 잡은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증언이라고요? 제가 의회에서 증언을 한다고요? 25년간 펜타곤 지하 분석실에서 조용히 일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렸지만 얼굴이 알려진 적은 없었죠. 그런 제가 전국에 생중계되는 청문회에 나가야 한다니.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5년간 한국을 관리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브래들리의 편견에 반은 동의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틀렸는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맑은 밤이었죠. 청문회는 3일 뒤였습니다.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데이터를 꺼냈죠. 이번에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요. 미국이 얼마나 한국을 필요로 하는지를요. 브래들리의 보고서가 얼마나 위험한 거짓이었는지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말하겠습니다. 25년간 하지 못했던 그 말을요. 청문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렸죠. 3번째 시도 만에 겨우 매듭을 지었습니다. 양복깃을 바로잡으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죠. 사흘 동안 거의 못 잤습니다. 증언문을 쓰고 지우고 다시 쓰기를 12번이나 반복했으니까요. 가방 안에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25년치 분석 데이터를 압축한 자료였죠. 시뮬레이션 결과, 방위비 분담 비교표, 한국 방산 수출 현황, 동아시아 전략 지도, 전부 기밀 해제 절차를 밟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캐피톨힐로 향했습니다. 워싱턴 아침 공기가 차가웠죠.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한미동맹 관련 긴급 청문회가 열립니다. 펜타곤 전직 분석관의 증언이 예정돼 있으며 전국 생중계됩니다. 라디오를 껐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으니까요. 의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정문 앞에 기자들이 수십 명 몰려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5년간 그림자처럼 일한 사람이니까요. 청문회장에 들어섰습니다.
러셀 상원 빌딩 216호실이었습니다.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죠. 벽면에 미국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상원의원 좌석이 반원형으로 배치돼 있었고 그 정면에 증인석이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마이크가 코앞에 있었죠. 카메라 렌즈가 저를 겨냥했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석도 빈자리가 없었죠. 상원 외교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침 소리 하나 없었죠. 증인은 자기소개를 해 주십시오. 저는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목이 바싹 말라 있었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25년간 펜타곤 동아시아 전략분석실에서 근무했습니다. NSC 한반도 정책 브리핑을 직접 작성했고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리는 라인에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래들리 전 부보좌관의 보고서에 대해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죠. 그 보고서가 작성된 NSC 회의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브래들리 부보좌관은 한국을 교체 가능한 소모품 동맹으로 분류했습니다. 20의 시간 안에 굴복시킬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25년간 한국을 분석하면서 단 한 번도 이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건 동의했다는 뜻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은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보호해주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국이 세워준 나라이고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이며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고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위원장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틀렸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준비해 온 자료를 꺼냈죠. 먼저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들어 올렸습니다. 주한미군 연간 주둔 비용 48억 달러 중 한국의 분담금은 42억 달러입니다. 비율로 87%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미군 동맹국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일본은 75%, 독일은 33%, 나토 평균은 40% 미만입니다. 의원들이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 108억 달러. 대부분 한국 부담입니다. 사드 배치 비용 16억 달러. 역시 한국 부담입니다. 한국은 사드를 받아들이고 중국의 경제 보복까지 감수했습니다. 한한령으로 인한 경제 피해는 수조 원에 달합니다. 한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브래들리의 보고서에는 이 숫자들이 포함돼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브래들리의 보고서에는 한국의 분담 비용이 축소돼 있었습니다. 87%라는 수치는 아예 없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의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이제 전략적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펜타곤 전략기획국의 기밀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 확률은 94%입니다. 제1도련선 방어는 18개월 내에 붕괴됩니다. 괌으로 후퇴하면 미국의 아시아 패권은 종료됩니다. 위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종료라는 표현이 보고서에 실제로 적혀 있습니까? 네,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패권 종료. 이것이 펜타곤 자체 분석 결론입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870km입니다. 전투기로 28분 거리죠. 오산에서 상하이까지 740km. 한국은 중국 심장부에 칼을 들이댄 위치에 있습니다. 이 위치를 대체할 곳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죠. 청문회장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방위성의 비공개 발언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방청석이 고요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 전략기획관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일본에게 사형 선고입니다. 한국이 방패입니다. 한국 방패가 사라지면 일본은 벌거벗은 것과 같습니다. 청문회장의 탄식이 흘렀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방패라고 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가장 복잡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이런 말을 한 거였죠. 한 상원의원이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브래들리의 보고서는 뭡니까? 소모품 동맹이라는 분류는 뭡니까? 저는 똑바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전략적 무지이거나 의도적 기만입니다. 청문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려 정숙을 요구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현재 방산 수출 173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48개국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죠.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폴란드 단일 계약만 124억 달러입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을 아시아의 닻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은 한국과 방산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동맹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보호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미국 자신을 보호하는 군대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청문회장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위원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명이 시작하자 10명이 따랐고 순식간에 청문회장 전체가 박수로 울렸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박수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25년간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마침내 말한 겁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복도에서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감사해야 한다는 발언, 진심이셨습니까? 네, 100% 진심입니다. 25년간 분석하면서 왜 이제야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보호해주는 나라라는 편견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 프레임 안에서는 진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더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데이비드 첸에게 전화했습니다. 청문회 봤어? 봤어. 서울에서 생중계됐어.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반응이 어때? 댓글이 쏟아지고 있어. 대부분 이런 내용이야. 드디어 미국 사람 중에도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있어. 데이비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댓글을 남겼대. 나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오늘 청문회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 우리가 피 흘려 지킨 나라가 이만큼 자랐구나. 자랑스럽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랑스럽다. 75년 전 폐허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땅이었죠. 미군 3만 6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피 위에서 한국은 일어섰습니다. 경제 규모 세계 12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68%. 조선 수주 점유율 72%. 배터리 시장 선두. 방산 수출 48개국. K-팝은 빌보드를 점령했고 한국 영화는 오스카를 받았습니다. 75년 만에 이것을 이뤄낸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청문회 이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국무장관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에 기반합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상호 존중.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죠. 보호한다, 지켜준다는 말투였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국방장관도 서울을 찾았습니다. 주한미군은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시혜자에서 파트너로, 보호자에서 협력자로 유럽도 움직였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 국빈 방문을 발표했죠. 독일 총리가 한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라고 선언했습니다. 영국은 한국과 안보 협력 확대를 공식화했죠.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한 미국의 보호국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필요로 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해 가을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25년간 데이터로만 다뤘던 나라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겁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이 강렬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미래 도시 같았죠.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미국 어느 공항과 비교해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양쪽으로 초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었죠. 도로는 깔끔했고 지하철은 정확했습니다. 75년 전 이 자리가 폐허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택 기지를 시찰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미육군 최대 해외 기지였죠.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25년간 위성 사진으로만 봤는데 직접 보니 감회가 달랐습니다. 이 기지를 짓는데 한국이 108억 달러를 냈습니다. 미군이 사용하는 기지를 한국 돈으로 지어준 겁니다. 기지 안에서 젊은 한국군 장교를 만났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였죠. 미국이 한국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 장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키는 겁니다. 한쪽이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전쟁 때 미국이 피를 흘렸고 지금은 한국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동맹이란 그런 겁니다. 함께 지키는 것.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광화문에도 갔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젊은이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75년 전 폐허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죠. 유엔의 원조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 규모 세계 12위, 기술 강국, 문화 강국, 군사 강국, 미국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역전이 인류 역사에 있습니까? 저는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죠. 75년 전 어둠뿐이었던 이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도시 중 하나가 된 겁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25년간 저는 한국을 데이터로만 봤습니다. 숫자와 지도와 시뮬레이션으로요. 한 번도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서울 거리를 걸어보지 않았죠. 데이터만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75년간 잿더미 위에서 이를 악물고 일어선 사람들의 정신을요. 한국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한국은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브래들리는 한국을 24시간이면 굴복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75년간 단 한 번도 굴복한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임진왜란에도 일제강점기에도 한국전쟁에도 외환위기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매번 다시 일어섰죠. 그런 나라를 24시간 만에 꺾겠다고요? 브래들리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낀 작은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21세기 세계 질서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한국은 더 강해질 겁니다. 더 높이 올라갈 겁니다. 세계가 한국을 무시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시대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협박하려 했습니다. 브래들리는 한국을 소모품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그들의 오만이 오히려 전 세계에 증명해버렸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를요. 미국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걸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펜타곤 25년 전략분석관이 직접 밝힌 한국의 진짜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독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